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집회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두고 갈등이 불붙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우리 특히 민주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거든요. 우리가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일반 시민은 없어요. 유명인들은 많겠죠. 정치인들은 많겠죠.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은 많겠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집회를 통해서만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상당히 과격한 집회를 통해서 의사를 표출했지 않습니까? 뭐 군사 독재 시절에는 그런 방법이 이제 국민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과격하고 폭력적이어도 국민들이 심정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수용한 거죠. 차츰차츰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했는데 주변의 그 소란이라든지 환경을 이제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폭력 시위라든지 집회가 있다 보니까 규제해야 된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질서 유지라는 중요한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 9층 시사국에서는 오늘 이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경찰에서는 집시법 제20조 1항에 근거해서 해산 절차와 사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천막 하나를 두고 수백 명이 뒤엉켰습니다. 천막을 뺏기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천막을 뺏으려는 경찰. 고성이 오가고 거친 몸싸움이 이어진 끝에 천막은 철거됐습니다. 지난달 1일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양회동 조합원을 위한 임시 분향소였습니다. 자,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및 주최자분께 경고하겠습니다.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내세운 철거 이유, 인도위 불법 설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모여든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 명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경찰의 대응은 문재인 정부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집회 장소와 소음 관리를 두고 눈에 띄게 강경해졌습니다. 자취를 감췄던 캡사이신 분사기가 등장했고 허용한 집회 시간을 넘자 경고 방송이 여지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맞읍시다. 윤석열 정권의 폭력성,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경찰의 폭력성, 그 민낯을 우리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여줍시다. 경찰의 대응 수위가 높아진 건 지난달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노숙 집회를 두고 시민 불편이 컸다는 여론이 일어나자 곧바로 대통령이 나서 엄단 의사를 밝힌 게 시작이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 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 핵심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실세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선 결과까지 거론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도심 상인들을 중심으로 정부 여당 방침에 찬성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집회가 열릴 때마다 손님이 뚝 끊겨 식당에 파리가 날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우리 아침에요. 어른님 예약 30년 다 취소됐잖아요 지금. 오늘이요? 그럼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늘 집회 있는 날은 늘 예약이 있던 것들이 다 취소가 되고 더군다나 요새같이 더 이렇게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기겁하고 가세요. 그냥. 기겁하고 가세요. 그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좀 지나치다고 보세요? 아니면 필요하다고? 지나치지 않게 필요하죠. 사실 여기 저희 뭐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 워낙에 이제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뭐 워낙 많은 회사들, 뭐 일반 시민들이 워낙 피해를 크니까. 실제로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는 최근 3년 동안 하루 평균 1.7건의 집회가 신고됐습니다. 거의 매일 집회가 열렸던 셈입니다. 지나는 시민들도 일부 시위대가 보여준 행동에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심야 집회나 또 집회 후의 모습들을 보면은 좀 시민들이 힘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교통 관련해서는 저도 경험한 바로는 저도 이제 학교 통학을 하는 중에 막힘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집회에 대한 그 보장, 헌법의 보장도 충분히 저는 이제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허용은 하되 지켜야 될 선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잦은 도심 집회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나라 집회를 하는 데서 사실 빈번하게 집회를 하다 보면 집회의 어떤 피로 증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지금은 사실은 집회로 다수의 의견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과거보다 현장에 직접 모여서 한다는 게 그렇게 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집회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당은 이번 기회에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류까지 벌어졌습니다. 2023년 서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야간 5개 집회에 대한 법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오늘 당정은 지금 당장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입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집시법 개정안에는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5개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선 경찰의 면책 조항을 넣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보장하자는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만 한편으로는 집회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회 각계에서 이미 그런 반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당이 추진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야간 5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를 두고 2009년에는 헌법 불합치, 2014년에는 한정위원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후속 입법 조치가 없어서 사실상 입법 불비 상태로 방치가 되어 왔고요. 문제는 헌재가 2014년에 한정위원 판정을 하면서 이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이 시간대 심야 집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입법부 논의 사항으로 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은 금지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야당은 반헌법적 주장이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집회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과 방식, 장소에 있어서도 집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대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 집회 자유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우려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야당에서는 오히려 시위 절대 금지 구역을 폐지해서 집회의 자유를 확대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제가 법안 발의를 한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폐지안입니다. 집시법 11조에서는 예를 들면 대통령 공관이라거나 국무총리 공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데요. 근데 2018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절대금지 구역들이 순차적으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에 맞춰서 절대금지 구역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입장에서는 그 근거로 헌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보 조항이 있는데요. 이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시법도 이런 헌법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데요. 집회 및 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어가 바로 조화입니다. 집회의 자유도 공공의 질서도 중요하니까 이 두 가치를 잘 조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조화를 잃어버린 이 극단적 대응이 나오는 상황인데 요즘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건설노조 노숙 집회 이후 경찰청장이 공개적으로 나서 불법 시위 엄단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건설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 조치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후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경 진압이라는 말씀에도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캡사이신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살수차 제도입 예상하세요? 그 부분은 좀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시위 진압 훈련은 6년 만에 재개됐고 진압 도구로 캡사이신 분사기에 이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으로 이어졌던 살수차 제도입까지 논의되는 모습입니다. 경찰이 대응 수위를 높이자 현장에선 우려했던 일이 터져나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막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 김모 씨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겁니다. 경찰이 농성 중이던 김 씨에게 다가가자 김 씨가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고 경찰 역시 방패를 쓰거나 경찰봉으로 김 씨를 내리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한 결과였습니다.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치고 어깨를 치고 다리를 치고 제 눈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접근을 좀 방해를 했습니다. 저항을 하는 것을 장구를 사용해서 제압하게 된 것입니다.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찰청 의뢰로 지난해 작성된 연구보고서. 정치적 결정에 따른 강력한 진압 통제가 오히려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이 집회 시위하는 분들은 경찰에 대해 가지고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또 경찰은 경찰대로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시민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시민이 직접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경찰은 조율하는 입장에서 해야지 당사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미국 통계 사이트 조사를 보면 경찰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24%. 비교 대상인 26개 나라 가운데 22위에 그쳤습니다. 집회에 대한 강경하고 엄정한 대응이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집회를 관리해야 되는 경찰은 집회의 적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 권위주의 체제 때 집회에 대한 폭력적인 그 통제, 이제 그리고 또 요 근자에 나오는 정부 여당에서 집회 일반에 대해서 그 좀 뭐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는다든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시민들의 불편을 강조하면서 그 집회가 잘못된 것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광양에서 조합원이 다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이후 무려 7년여 만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노동계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서 더 이상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일찌감치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선 상황. 나와 다른 목소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주장하는 것을 듣고 나가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가장 정권에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세력에 대해서만 콕 찍어서 그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압하는 이 방식으로 간다면 시민들이 이 부분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공권력을 감시하는 단체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집회는 불법 합법의 기준으로 평가할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 집회가 평화적으로만 진행된다면 그 집회는 보장될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집회를 강도 높게 통제해야 될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과연 정부는 이런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을 집회를 금지하게 되는 과정을 가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회 자유와 공공질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가 관건인데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때문에 결국엔 누군가가 나서서 양측이 모두 용납할 수 있는 어떤 중재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조금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네, 조화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 정부의 노력이 이 부분에 우선돼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 또 국회 입법 과정도 거치기 전에 경찰이 먼저 이렇게 급격하게 입장을 선회해서 집회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선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었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집회 관련해서 국민 제안 토론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집회 시위하는 분들하고 경찰이 서로 탁자에 앉아서 얘기할 게 아니라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당사자로 나와서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점들을 얘기를 해. 이 합의점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합의점에 관한 공론화 이것들이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마가 출근하면 졸린 아이들을 챙겨서 유치원에 보내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라떼 파파의 아침. I think it has like a good impact for everybody. 부러우신가요?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죠. 한국판 라떼 파파의 아침. 능숙한 솜씨로 요리를 하고 엄마 안녕해줘. 엄마가 직장에 가도 끄떡 없습니다. 무슨 깎아? 한국에 남성 육아휴직이 도입된 지 언 28년.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왜 이런 아빠가 별로 없을까요? 회사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내보고 그만두는 말인가? 과연 누가 출산할 것이고 누가 아기를 놓을 것인가? 미래가 없는 삶에. 아빠의 육아휴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른 아침 22개월 세은이의 엄마가 출근 준비를 하는 사이 아빠가 아침을 준비합니다. 아버님은 출근 준비 안 하시네요? 네네.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 가지고 출근 준비는 안 하고 애기 밥 주고 그리고 좀 놀아주다가 그냥 어린이집 보내고 이렇게. 엄마는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해 1년을 쓴 뒤 복직했고 이어서 아빠가 10개월째 육아휴직 중입니다. 안녕해줘. 울지 않는 세은이. 엄마는 편안한 마음으로 출근길에 나섭니다. 엄마 간다고 해도 안 우네요?
아빠랑 친해져서 그래. 고맙죠. 많이 먹어. 세은이와 아빠가 단둘이 보내는 하루. 어떨까요? 기저귀 갈기는 기본. 그냥 오늘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약 먹이기도 문제 없습니다. 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르니까 버벅거리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애기도 불편해하고 했는데 금방 괜찮아지네요. 금방 괜찮아요. 세은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엔 청소와 설거지, 요리까지 금방 시간이 갑니다. 근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이게 하는 거에 비해서 티는 많이 안 나요. 티는 많이 안 나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이제 세은이를 데리러 갈 시간. 세연이 재밌었어, 오늘? 세연아, 아빠 깎아줄까? 이렇게 맑은 날이면 놀이터로 향합니다. 아버지들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보신 적 있어요? 거의 못 본 것 같긴 해요, 여기서. 거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데리러 오시더라고요. 많은 엄마들 속에서 눈에 띄는 태영 씨. 세은이는 마냥 신났습니다. 주위에선 어쩐지 부러워하는 엄마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배우자분도 육아휴직을 좀 계획하고 계신? 하고 싶었는데 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비교해봤을 때 아빠가 일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만약 배우자분이 하시면 좀 더 자유롭게 좀 다니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는 그냥 이제 제 일을 하고 싶으니까 일을 할 수 있겠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직종이 아직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느새 엄마가 올 시간. 세은이가 걱정이 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걱정은 뭐 사실 이미 육아휴직을 오래 하기도 했고 남편이 가끔은 약속도 잡을 정도로. 아빠의 육아휴직. 가정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먹고 잘 먹는다. 아버님 말에 의하면 세은이가 가끔 엄마보다 아빠가 좋다고 하는 근데 실제로 뭐 요즘 최근 말이 늘어서 뭐 누구 딸이야 이랬을 때 아빠 딸이 먼저 나오고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러면 이제 아빠라고 먼저 나오고. 이제는 같이 육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나도. 예전에 처음에 혼자서 이제 와이프가 혼자서 육아를 할 때랑은 확실히 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부부는 이제 둘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했던 그 모습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만약에 저한테 보여주지 못했다면 네, 혼자 이거를 둘을 갖고 가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네. 정말 미소가 지어지는 행복한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귀엽고 예쁜 딸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했을 때 아빠가 더 좋다고 하면은 셋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천원 기자도 취재하면서 덩달아 행복해졌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취재 당시에 권태영 씨를 저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따라다녔거든요. 아빠와 딸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네, 저런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모든 아빠들의 꿈일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사실 저런 가정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된 장면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계적인 착시 현상도 좀 있습니다. 남성들은 1년 이후에 했는데 한 67%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착시 현상이 있지. 아빠의 출산 육아 휴가도 65%가 넘고 상당히 높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년 이후에. 고용노동부의 추가 설명을 보면 전체 아빠들 중에 67%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들 중 67%가 아이를 낳은 뒤 1년 뒤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실제 아빠들 중에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자료를 보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된 OECD 19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고 여성과 남성을 비교했을 때 차이도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명이라는 게 아기를 100명 낳았을 때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가 지금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명까지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낮은 수준이고요. 근데 이 통계 수치를 보면 300명이 넘는 나라도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여러 번 쓴 경우까지 집계한 거라서 그렇고요. 예. OECD 자료가 나라별로 좀 기준이 좀 달라서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숫자가 큰 나라들은 아빠들이 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빠 육아휴직자의 70%가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는 아빠들이었습니다. 그나마 대기업에 다니면 육아휴직을 좀 맘 편히 쓸 수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외국 출신 아내와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남경호 씨.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며 육아휴직을 2년 사용했습니다. 맛이 없어?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고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아팠을 때 병원이나 돈 우로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임금상이에요. 과감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지난해 복직하면서 터졌습니다. 삶의 터전이 영남권인데 서울로 발령이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감개 삼천포에 다시 복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서울로 가니까 뭐 말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놀랐죠. 이거 뭐야?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뭐 허탈하고 뭐 진짜 뭐 하늘이 내려앉는 기분? 이제 그런 기분 들었죠. 회사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내보고 그만두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남편이 서울로 떠나면 어쩌나 아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2명 있어서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지 너무 걱정했고, 또 남편이 일하고 만약에 계속 서울에 업무가 바빠서 일주일이나 한 달 한 번씩 부산에서 다시 오고 할 수 있는지도 걱정했고. 남 씨는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나라에서는 출산을 많이 해라, 뭐 장려를 하지만은 이제 실질상 보면은 그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니까 이거는 좀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노동청의 답변은 좌절만 더 깊어지겠습니다. 이 노동청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노동청에서 보면은 영남 지역 그로서리 배치가 어려운 점, 복직 시 근무 가능한 점포를 안내하고 사택 지원 등 원거리 발령 시 지원을 안내하면서 근무를 독려한 사실이 녹취록에 확인된다. 사측이 좀 정당하게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 답변을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정말 답답하죠. 이게 누가 봐도 이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내 혼자만의 생각인가? 이게 현실인가? 이게 현실이라면 과연 누가 출산할 것이고 누가 아기를 놓을 것인가? 비례가 없는 삶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배려 없이 지금 부산에서 서울로 발령을 낸 건데 노동청에선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요? 네,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최근 3년 해당 회사의 육아휴직자 213명 중 원소속으로 복직한 사람이 123명이고요. 타지점으로 복직한 사람이 모두 29명이나 되니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61명은 어떻게 됐느냐? 취재를 해보니 31명은 현재 육아휴직자고요. 30명은 미복직 퇴사했습니다. 퇴사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이 없다는 회사인데 지금 10% 넘게 타지점으로 발령이 났고 나머지 10%는 아예 퇴사를 했다는 게 사실 말이 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해당 회사 측은 2022년은 경영상 악화로 영남권 점포가 줄어가던 시기였고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지점으로 남 씨를 이동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발령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 직후 복귀하면은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업무로 복직을 시켜야 한다고 쓰여 있는데요. 지역 발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이제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뭐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영역이라던가 불리한 금지의 의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노사 양측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법에서는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넘어서는 거대한 이 현실의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보완책들은 없을까요? 네,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는 상황인데요. 상시 50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남성 근로자에게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아빠 육아휴직제 의무화 법안이 올라와 있고요.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도 지금 1회로 돼 있는데 이걸 2회로 바꾸는 개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빠들의 의무적인 육아휴직, 여성단체들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돌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여성에게만 주어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돌봄의 권리는 모든 시민의 권리가 되어야 된다. 네, 북유럽의 국가들은 이미 이 제도를 오래전에 도입을 했는데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스웨덴의 경우 1995년 의무할당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의무할당제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Hello, my name is Niklas Langen. I live here in Hamburg Sjöstad with my 2 kids. Nova that is 2 and Louis that is 7 months. 브랜드 매니저인 랑엔 씨는 한 달째 육아휴직 중입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이미 육아휴직을 7달 사용했고 이번이 2번째입니다. 엄마는 익숙한 듯 남편에게 아이 둘을 맡기고 출근합니다. 첫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나오는 길. 여기까진 한국판 라떼 파파와 비슷한데 주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산책로에도 놀이터에도 같은 라떼 파파들이 지나갑니다. Yeah, I mean, there's a lot of dads on parental leave. Our neighbor here is also on parental leave. Is there a case where you get disadvantaged when return to work? Have you seen such a case? No, not really. I mean, I think it's illegal if you can prove that that was the case. For many cases, I mean, people are maybe getting promoted when they come back or take another role in the company. 이런 분위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It's a long story, actually. In Sweden, we have had shared parental leave now for almost 50 years. And the idea is that both parents, both mothers and fathers, should take care of the children and the family at their house and also be at the labor market at work at the same time. 특히 1995년 아빠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뒤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But one thing that we have seen anyway is that the mandatory days has been like a boost for gender equality. So when we introduced the mandatory days, we saw that more fathers were using more days with parental insurance thanks to the mandatory days. 부부가 쓸 수 있는 480일 가운데 90일을 남성이 쓰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그만큼 쓸 수 없게 했는데 의외의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And most fathers use more than 90 days, I would say, about 110 days each. So most fathers in Sweden use more than the mandatory days. 기업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정부가 사회보험과 재정을 통해 소득의 80%를 보전해 주는데
많은 기업이 부부가 나눠서 육아휴직을 쓰면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In my company, we have additional payment for 60 days if both parents take parental leave equally, or 45-55% split. 많은 나라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1.26명.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일본은 14%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 8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これから6年から7年が少子化傾向を反転できるかどうかのラストチャンスです。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 아빠의 육아휴직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아기를 낳을 결심을 하게 만드는 건 부부만이 아니란 겁니다. Of course, I think before it comes to a family choice, it needs to be very much supported and promoted by all the systems around the family, corporate and government as well. 아무래도 임신 전에 남편이 나 육아휴직 1년 쓸 수 있어 라고 하면 조금 더 용기 내지 않을까요?